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속의 시그니처 11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에서는 생명의 핵심 물질인 단백질이나 DNA가 물리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생성됐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최초 생명에 대한 자기조립 모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어 박사는 20세기 후반 Biochemical Predestination, 그러니까 생화학적 예정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최초 생명이 DNA 없이 아미노산들이 자기 조립을 통해서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선단백질 모델을 제안한 딘 캐년과 그의 가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백질과 DNA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어 박사는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힘에 의존해서 단백질이나 DNA의 정보를 설명하려는 자기조립 모델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마이클 폴라니의 논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화학자이며 철학자인 마이클 폴라니는 이미 반세기 전에 생명은 물리와 화학을 초월한다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하였습니다. 11장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DNA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펼쳐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직축 골격을 따라서는 당과 인산염 그룹이 있어서 그것의 골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나선을 연결해주는 여기 A, C, T, G로 나타내진 그런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뉴클레오티드 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골격을 따라 배열되어 있는 바로 이 염기들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골격을 따라 배열된 염기들 사이에는 특별히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폴라니의 논문을 읽고 DNA의 이런 화학적 특징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마이어 박사는 DNA의 정보는 자기 조립을 통해 생성될 수 없고 결국 생명은 물리와 화학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장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리와 화학을 초월하는 생명. 내가 캐년을 처음 만난 것은 생화학적 예정이 출판된 지 16년이 지난 1985년이었다. 그때 달라스의 한 발표장에서 캐년이 자신의 이론을 포함하여 생명의 기원에 대한 모든 현재의 화학 진화 이론들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나는 청중 가운데 있었다. 따라서 내가 케임브리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자기 조립의 주요 지지자 중 하나가 그 자신의 연구를 부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찰스 텍스턴으로부터 나는 캐년이 그의 선 단백질 모델이 DNA 내부에 있는 정보의 기원을 설명할 필요성을 제거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자기 조립적인 화학 법칙이나 힘을 가지고 DNA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마이클 폴라니의 연구를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런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1968년 폴라니는 DNA에 대한 독창적인 논문 환원 불가능한 생명의 구조를 사이언스에 발표하였고 1년 전에 다른 논문 물리와 화학을 초월하는 생명을 화학과 공학 뉴스에 발표하였다. 나는 대학원 연구의 첫 해 동안 두 논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도 교수인 함께 카민가와 그것들에 관해 길게 논의했는데 폴라니의 통찰력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자기 조립 모델에 대하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폴라니의 논문들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활력론자와 환원주의자 사이의 고전적인 철학적 논쟁을 다루었다. 활력론자들과 환원주의자들은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정성적인 차이가 있는지 수세기에 걸쳐 논쟁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자.
활력론자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생명이 없는 화학 제품들로부터 그들을 정성적으로 구별해주는 어떤 종류의 무형의 활동력 또는 활기, 즉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환원주의자들은 생명이란 단지 정량적으로 더 복잡한 형태의 화학작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복잡한 기계처럼 전적으로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들로 환원 또는 설명될 수 있는 과정들의 결과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분자생물학적 혁명은 환원주의자들의 시각이 오름을 확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세포의 정보를 저장 및 전송하는 새로 발견된 분자적인 메커니즘들은 많은 생물학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독특한 속성들이 1966년에 크릭이 표현한 대로 물리학 및 화학의 일반적인 개념들 또는 그들의 다소 단순한 확장들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 도킨스가 나중에 썼던 것처럼 유전에서 DNA가 하는 역할을 발견한 것은 생물체가 무생물체와 철저하게 구별된다는 믿음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말로 그랬을까? 비록 생화학자들이 더 이상 어떤 신비로운 생명의 힘을 찾고 있지는 않더라도 생물체들이 전적으로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확실할까? 폴라니의 답변은 고전적인 환원주의 활력론 논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는 환원주의자들과 활력론자들이 모두 따르고 있던 생명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한 그것은 무생물계의 법칙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라는 가정에 도전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활력론자들은 생명을 기계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환원주의에 대항했었지만 반면에 폴라니는 비록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많은 메커니즘들과 기계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환원주의가 실패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폴라니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기계들처럼 작동할지라도 그것들이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들로 완전히 설명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1960년대의 낡은 컴퓨터는 트랜지스터, 저항기 및 축전기를 포함하여 많은 부품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부품들을 통해 흐르는 전기는 전자기 법칙, 예를 들어 옴의 법칙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의 구체적인 구조, 즉 그 부품들의 구성은 옴의 법칙이나 다른 법칙들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옴의 법칙은 동일한 부품들의 방대하게 다양한 구성을 허용한다. 근본적인 물리학 법칙들과 동일한 부품들을 가지고도 엔지니어는 수많은 서로 다른 기계들과 구조들, 서로 다른 모델의 컴퓨터, 라디오 또는 전기 부품들로 만들어진 기발한 실험적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 전기 기계에서 전류의 흐름을 지배하는 물리적 화학적 법칙들은 기계의 부품들이 배열되고 조립되는 방법을 결정하지 않는다. 전기의 흐름은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지만 특정 기계에서 전기가 흐르는 장소는 부품 배치에 따라 다르다. 그것은 공학적 원리에 따라 작업하는 전기공학자의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런 공학적 원리들은 그들이 이용하는 물리학과 화학 법칙들과는 별개라고 폴라니는 주장했다. 폴라니는 생물체들에도 이런 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는 통신 시스템들도 기계들과 같이 물리학 및 화학 법칙으로 환원될 수 없고 나아가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통신 시스템, 즉 DNA가 단백질 생성을 위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자 발현 시스템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입증했다. 폴라니는 통신 시스템의 경우 물리학과 화학 법칙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문자들의 배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연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전달하는지는 음향학 법칙들과 공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잉크의 화학적 성질은 종이에 인쇄된 글자들의 배열을 결정하지 않는다. 대신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들은 어떤 코드나 언어에 있어서의 소리, 문자 또는 기호의 방대한 가능한 서열을 허용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의 서열은 물리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공학적인 원리에 부합되게 기계 부품의 배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어휘와 문법에 확립된 규칙에 부합되게 그것을 선택하는 통신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폴라니는 기계가 그런 것과 같이 통신 시스템도 물리학과 화학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런 다음 그는 DNA 수수께끼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단계로 나아갔다. 생물체들 또한 통신 시스템, 특히 DNA 분자와 총체적인 유전자 발현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들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폴라니는 다른 통신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물리학과 화학 법칙들이 DNA의 높은 수준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DNA 염기 서열은 신문 헤드라인의 정보가 잉크의 화학적 특성들로 설명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화학 법칙들이나 특성들로 설명될 수 없다. 또한 번역하는 동안 뉴클레오티드 코돈과 아미노산 사이의 할당을 결정하는 유전암호의 규칙들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 대신 인간 언어의 문법 규칙과 마찬가지로 유전암호는 물리학과 화학 법칙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폴라니는 더 나아가 DNA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로 화학적 결정론이나 제약으로부터 특히 뉴클레오티드 염기들의 배열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클레오티드들의 배열이 그 결합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DNA는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그렇다면 각 뉴클레오티드의 결합 속성이 다음 뉴클레오티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분자 사슬의 서열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들의 결합 속성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직되게 정렬된 패턴이 나타나서 끝없이 반복하며 결정과 같은 것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만일 DNA가 그런 중복성을 나타낸다면 많은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폴라니는 DNA 배열의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암호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의 규칙이 포텐셜 에너지의 힘에 의한 것이어선 안 된다. 그것은 인쇄된 페이지에 나열된 단어들의 서열이 그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불확정적이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나는 폴라니의 주장을 이해했다. DNA는 다른 통신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매우 정교한 배열로 인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정확한 배열을 결정한 물리학이나 화학 법칙이 있었는가? 이중 나선 구조의 가닥들 사이에 다른 것들은 안 되고 오직 생물학적으로 기능하는 염기 서열들만 존재할 수 있다고 지시하는 화학적인 힘이 있었는가? 폴라니의 논문들을 읽은 후 나는 그것을 의심했다. 나는 그의 주장은 또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자기 조립 이론들에 대해서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DNA의 정보가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힘들로 환원되거나 그들로부터 유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DNA의 정보가 그러한 힘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만일 그렇다면 캐년이 자신의 자기조립 모델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폴라니가 옳았는가? 폴라니는 주로 이론적인 근거들에 의해서 뉴클레오티드 염기들이 그러한 결정적인 친화력을 가진다면 DNA는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친화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987년 폴라니의 주장을 처음 마주쳤을 때 나는 아직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만큼 DNA의 화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당연히 DNA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던 폴라니는 그의 논문들에서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 질문은 내가 박사학위를 마친 후 몇 년 동안 내 생각에서 모호한 상태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내가 자기조립 이론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에야 그것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 나는 돌파구가 열렸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휘트워스 대학의 생물학자인 동료가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에 대해 강의하는 것을 듣고 있던 나는 그녀가 스크린에 투영했던 슬라이드에서 DNA의 화학적인 구조에 대해 뭔가를 주목했다. 내가 주목한 것은 이전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는 그것의 중요성을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다. 그것은 나에게 DNA 정보가 물리학과 화학을 초월한다는 폴라니의 결론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결합 친화력이나 인력에 호소하는 자기조립 이론들은 DNA에 포함된 정보의 기원을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했다. 그림 11의 2는 내 관심을 갑자기 사로잡은 슬라이드에서 내가 주목한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분자를 붙잡고 있는 화학 결합들을 포함하여 DNA의 화학적 구조를 묘사한다. 예를 들면 당과 인산염 그룹 사이의 결합들이 DNA 분자의 두 개의 꼬여 감긴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자의 각 측면에는 개별 뉴클레오티드 염기들을 당 인산염 골격에 고정시키는 결합들이 있다. 또한 뉴클레오티드 염기들 사이에 분자를 가로질러 수평으로 뻗은 수소 결합들이 상보적 쌍을 형성한다. DNA 메시지 텍스트의 상보적인 두 개의 사본을 함께 붙들고 있는 개별적으로는 약한 수소 결합들이 유전 정보의 복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나선의 중앙에 있는 세로축을 따라서는 염기들 사이에 화학 결합이 없다는 것에도 유의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것은 다름 아닌 DNA 분자의 이 축을 따라서이다. 그 강의실에서 DNA 화학의 이런 기초적인 사실이 내 눈에 띄었다. 나는 차등 결합 친화력에 호소하여 DNA 내의 풍부한 정보 서열을 설명하는 것은 DNA 분자의 정보를 지닌 축을 따라 서로 다른 염기 사이에 다른 강도의
화학 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거기에는 차등 결합 친화력이 없다. 사실 그냥 결합 친화력의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DNA에 중요한 정보를 지닌 연기들 사이에는 결합이 전혀 없다. 그 강의실에서 나는 그 점이 갑자기 당황스러울 정도로 단순하게 여겨졌다. 오늘 강의는 DNA와 단백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DNA와 단백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이 제목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생명의 핵심 물질인 단백질과 DNA의 정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